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 관리는 물론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 지원과 무역 기술 장벽 해소까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 바로 국가기술표준원인데요.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표준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해지고 있고요. 또 수출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불리한 해외 표준을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기업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 정책을 총괄하고요. 또 수출 기업들의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곳, 오늘 그 대표자분 모셨습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가기술표준원, 이 별도 독립기구입니까? 아니면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국가기술표준원은 KS로 대표되는 국가 표준을 전체적으로 제정하거나 총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ISO나 IEC와 같은 국제 표준 기구의 정부 대표 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TV나 컴퓨터에 보시면은 KC 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안전 인증 확인 제도로서 저희가 총괄 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과 동시에 표준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끌고 가실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불안한 경제 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우리 원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3대 애로 중에 하나가 해외 인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해외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싸움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다양한 기술 규제들이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양자 협의라든지 다자 협력을 통해서 기술 애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전기 제품은 전기 제품, 뭐 기계 제품은 기계 제품,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기술 표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 마련이라든가 정책이 좀 잘 구비가 됐나요? 말씀하신 대로 AI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제품이 나와 있으면서 안전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서 예비 안전 인증을 빨리 만들어서 실증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실증 기간 중에는 안전 인증을 만들어서 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융합 신제품들이 있는데 제품 리스크 평가를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위해 여부를 판단해서 그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는 리콜 등을 통해서 소비자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 전기차 문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문제, 사용 후 재처리 처리 문제라든지 이제 환경성인 그런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표준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로 누적해서 39만 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36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전기차 폐배터리가 2030년이면은 1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일정 기준의 안전성의 검사를 통해서 안전이 확보된 폐배터리에 대해서만 재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관련 법을 개정해서 세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 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검사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라든지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할 때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해 코트라에서 조사한 그 수출 기업 상당 건수 중에 약 20%가 해외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 원에서는 지난 4월 4일에 주요 시험기관이랑 표준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해외 인증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지원단을 통해서 네. 밀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인증을 하려면은 우리 기업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인증을 받고 어떤 절차로 네.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인증 종합 지원 포털을 지난 4월에 네. 오픈했고 계속해서 고도화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우리 수출 기업이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국내 시험 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 예. 해외 인증 기관을 통하면은 4개월에 걸쳐서 한 1억 원이 소요되는데 네. 우리 국내 기관을 통하면은 2개월 만에 3천만 원 정도의 오.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험 기관과 네. 해외 시험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인정되는 품목들을 많이 늘려가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해외 기술 규제 대응, 무역 기술 장벽 해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 어떤 성과라든가 뭐 노력사항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WTO 체제 이후에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러한 말씀하신 기술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약 3,800여 건의 WTO의 기술 규제가 통보가 됐는데 이거는 2000년 대비해서 한 5배 증가한 아이고. 숫자입니다. 예, 예.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기술 규제가 1,121건의 기술 규제들이 WTO에 통보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이러한 기술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자 협의 또는 네. WTO를 통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EU에서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해서 저희가 양자 협의를 통해서 이를 해소를 했고요. 그래서 최신형 8K TV가 수출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불의 수출 차질을 해소를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인도와의 직접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시험 기준 강화된 것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서 네. 약 7억 불 정도의 수출 차질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국내 인증 제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좀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표준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러한 법정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전주기적인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법정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신설되기 전에 불합리한 인증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보는 기술 규제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반적인 실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폐지 내지는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64개의 법정 인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0개를 폐지를 하고 1개를 네. 통합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올해는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법정 인증 우리나라에 있는 258개의 법정 인증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네.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인증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요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쪽에서는 더 이런 것들의 장벽을 높이 쌓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대비책이라든가 뭐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나요?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 원에서도 2021년에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을 만들어서 2027년까지 58개의 국제 표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네.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업종별로 특화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음. 국제 네. 표준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도 선제적으로 이런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측정된 탄소 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검증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 검증한 것들이 해외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국제 인정 기구를 통한 상호 인정 협정 체제에 우리 검증 체제가 가입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준으로 인증한 기술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많은지도 좀 궁금한데요, 표준 원장님. 네. 매년 80여 건의 국제 표준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SO에서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 124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강국으로서 8위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ISO 회장으로 조성한 현대모비스 사장님이 당선돼서 우리 국제 표준화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해지나요?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이사회에서 좀 강력하게 좀 갖게 되나요? 어떤가요? 현실이 어떤가요? 예, ISO는 표준화 수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대의 그 표준화 기구이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분야의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회장이라고 하면은 네. ISO를 대표하는 총회나 이사회 등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서 리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국제 표준화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원에서도 이런 ISO 회장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략 대응팀을 만들어서 회장님의 그 공약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뭐 또 다른 거 어떤 것들 좀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여러 표준을 우리가 이끌고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적으로 그런 국제 표준화 작업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의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라든지 이런 작업반에 의장이나 간사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인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251명 정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10% 정도 더 늘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국제 표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나라들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자 기술이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 여러 분야 등에 대해서 지금 상호 협력을 위한 포럼이나 정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과 12월 달에 각각 미국하고 독일하고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보고 나가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규제 대응이라든지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가장 큰 단기적인 과제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국가 기술 표준이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계 각국이 신산업과 신기술을 두고 치열하게 표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 뭐 국제 표준이 된다면 한마디로 세계 시장 선점에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통신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약 270만 명이 본인이 할인 대상자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인데요.
감면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매월 35% 감면해줍니다. 감면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청구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데요. 월 최대 11,000원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6,000원에 추가 통화료의 50%까지 감면해주는데요. 월 최대 감면 금액 33,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매월 11,000원의 기본 감면과 더불어서 추가 요금의 35%를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월 최대 한도는 21,5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월 인터넷 요금 중에 30%를 감면해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고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SK텔레콤 이용자는 1523번, KT와 LG텔레콤 이용자는 고객센터 114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생년월일을 통해서 감면 대상 자격을 확인받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정부24와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통신사 대리점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또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국민에게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기업에겐 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실행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요즘 인터넷 시대, 데이터 시대, 모바일 시대 여러 말들이 있죠. 그만큼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 다른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워낙 많아서 번거로움을 느끼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요, 정부가 국민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디지털도 알겠고 플랫폼도 알겠고 정보위원회도 알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합쳐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어떤 곳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뭐냐고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국정 과제로 돼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전략입니다. 어허. 그래서 정부 운영에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네. 또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부를 혁신해 나가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는 똑똑하게 네. 일을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를 운영할 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또 위원회 출범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꾸중도 들었는데요. 예.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네. 사실은 출범할 때 제가 대통령께 6개월을 약속받았습니다. 예. 6개월. 저희가 기본 계획을 6개월 걸려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은 주간 부처에서 만들어 온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거기다 의견을 좀 넣어서 네. 네. 그걸 다시 이제 통과시켜서 이제 보통 수행이 되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위원회를 만들고 저희 민간 위원들이 직접 계획을 만들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그때 6개월 정도를 받았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민간 위원들 19분하고 네. 50여 분의 전문위원들 합쳐서 대략 한 70분이 160여 회 이상의 회의를 어허. 거쳐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정보위원회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회의 열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네. 160번이나 모여서 안건을 만드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민간 위원들한테 불평도 많이 들었는데요. 월급도 안 주면서 예. 일을 너무 시킨다. 예. 그다음에 회의를 좀 줄여달라는 예. 항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원님들이 자의적으로 모이신 거고요. 네네. 또 이번에는 정부 부처가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직접 계획을 만든다. 어. 그런데 의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임명될 당시에 그 위원장님 아버님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행정의 달인 뭐 이렇게 네. 고건전 총리께서 아드님이 드디어 공직 쪽에 지금 공직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과연 어떨까? 내부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별 부담은 안 느꼈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셨죠. 평생을 국민 바라보고 봉사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일하는 방식하고 저는 또 공대를 나와서 네. 창업도 해보고 기업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요. 네.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부에 국민께 봉사한 내용하고 제가 국민이나 정부에 봉사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 눈길을 좀 잡은 게 실현 계획 보고서를 별도 발표하셨어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현 계획이라고 이름은 적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 로드맵이고 기본 계획이 맞습니다. 실현 계획이라고 한 이유는 네.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실현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까봐 예. 저희가 실현 계획으로 워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네. 저희가 해야 할 일의 원칙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와 또 이 일을 집행해야 되는 주관 부처들이 네. 같이 협의해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협의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그 방향대로 사실 주관 부처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구현 계획을 세세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그야말로 포털로 네.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가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세금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을 하시고 또 예. 지방세 문제는 위택스를 접속해야 하셔야 되고요. 또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고 신청하려면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셔야 예, 됩니다. 예. 그렇게 각기 다른 부처마다 다르고 또 사업마다 다른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게 현재 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이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설계하면서 예.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있고 어느 부처에서 어느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한테는 하나의 정부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따로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을 연결해서 한 번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아하.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와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제 통합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렇죠. 융합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IT 시스템으로 막혀 있죠.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네. 자기들의 계획만으로 IT 시스템을 만들어 네.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통합이 될 여유가 없었고요. 네. 또 서로 따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어허.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업 기본법에 보면요. 예. 데이터를 획득한 목적 사업 이외에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돼 네.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벽을 네. 아하.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처가 획득한 데이터를 네. 다른 부처가 다른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뭐 홍보도 많이 됐고 당장 뭐가 굉장히 편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자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마이데이터 이 사업 진행되고 났더니 이게 참 좋아졌다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법안이 관련이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 마이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신용정보법과 금융위원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은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실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서 또 핀테크 기업들을 예, 활용하고 예. 계세요. 그 핀테크 기업이 일을 하려면요. 네.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내 마이데이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료 쪽에서는 이 병원이나 의원에 있는 데이터가 네. 내가 일로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 옮겨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네. 아직 안 돼 있죠. 구축이 안 돼 있고 네. 그렇죠. 또 그걸 구축하는데 예산을 받고 시간이 꽤 소요가 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안 개정이 작년 말에 돼서요. 예. 그때서야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를 넘어서 더 여러 분야로 네. 확산할 수 네.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내 정보를 정말 정부가 잘 관리를 하면서 신뢰도 있게 뭐 이렇게 잘 다루고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예민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개인정보가 제일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제가 팀장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걸 제일 앞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를 어떤 부처가 목적 사업을 위해서 획득을 해서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공유를 해줄 때, 네. 그래서 정보가 옮겨갈 때, 그때 활용 이력을, 이력.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도록 예, 국민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처로 이동이 이 되는지. 이동이 됐고 담당자가 누구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주는 쪽이 아니라 네. 받아서 요청해서 가져간 쪽에서 유출의 책임을 지도록 아하. 네,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쪽이 네. 잘 해야 되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챗GPT 돌풍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거대 AI 관심들이 높은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독자적으로 초거대 AI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픈 AI가 예. 챗GPT를 처음 발표했을 때가 2020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2021년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LG AI 연구소 등에서 초거대 AI 발표를 했고요. 예. 그 외에도 밖에 오픈하기 싫어하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인디펜던트 랭귀지,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의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초거대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거대 AI를 본인들이 구축하기엔 어렵고 네. 또 미국 걸 갖다 쓰자니 중동 입장에서는 아하. 불안하고 네. 이런 수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초거대 AI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큰 기대도 되긴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만큼 큰 우려도 있습니다. 분명히 윤리 문제도 있고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이 좀 있을까요? 챗GPT나 오픈 AI에서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 초거대 AI는 네. 대부분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다 보니까 인터넷 상에 있는 편향 문제, 가치의 문제, 예.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향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아주 잘 정제돼 있는 데이터로
훈련을 시켰을 네. 때는 효율적으로 오류 없이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초거대 AI 자체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으로 컴퓨터가 걸러내게 할 수 있을지 또 사용하는 사람이 팩트 체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네.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걸러내고 네. 걸러낸 피드백을 다시 재입력. AI한테 네. 재입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본격화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 있는 변화가 될까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예, 예. 제가 크게 보는 것은 음.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 해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네. 또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효율화되고 네. 네. 짐이 좀 덜어지면은 음. 그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대면해서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복지사각지대가 네, 네.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여러 데이터를 써서 밝혀낼 수도 있고 네. 찾아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이브된 그 시간과 또 그 인력이 네. 직접 찾아 나서는 현장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몇 마디로 이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네. 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옮겨 다니면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알아서 국민들께 맞는 개인 맞춤형 복지 혜택을 찾아서 고지해드리고 네. 또 국민들은 그것을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1년에 첨부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요.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7억 건입니다. 연간 7억 건이에요. 예. 그 7억 건을 여러분들이 첨부 서류를 떼지 않도록 첨부 서류를 제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서 말 그대로 뭐 방금 이야기 들어봤지만 이제 막 시작 설계하고 단계죠. 네. 첫 삽을 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편의가 좀 더 개선되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좀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관련되시는 일하시는 분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진 과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